안녕하십니까. 시인길라잡이 권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 창작 강의 네 번째 주제로 시와 그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한 분야에 정통하기만 하면 그 분야에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가령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또 나름대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어떤 한 분야에만 정통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요즘 연예인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얼굴과 몸매는 기본이고 당연히 연기도 잘해야 하고 게다가 춤과 노래 실력까지 출중해야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어야 유명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나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학이라는 한 장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정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창작의 지평이 넓어지고 보다 양질의 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장르 중에서 문학 장르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 그림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의자 문학평론가인 이가람 교수님의 논문 일부를 통해 시와 그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시와 그림이 잘 어우러진 대표적인 작품 4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가람 교수님은 시와 그림의 친연성이라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 시와 그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시인 시모니데스와 보를레르 그리고 본누프아의 견해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모니데스의 견해입니다. 시와 그림,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의 근원적 친연성을 최초로 명확히 언급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시인 시모니데스이다. 그는 시는 말하는 그림이며 그림은 말없는 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은 두 장르를 미학적 차원에서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랜 전통의 동양미학에서 줄곧 접하게 되는 시와 일체의 견해에 그대로 이어진다 하겠다. 시는 형상 없는 그림이요 그림은 형상 없는 시라는 동양적 표현과 시모니데스의 말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시와 그림의 상관성에 대한 보를레르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들레르는 현대성의 미학을 주창한 시인답게 풀밭 위의 점심 식사로 당시 화단에 커다란 무리를 일으켰던 마네를 옹호했다. 이는 마네가 현대적 삶을 그려야 한다는 보들레르의 요청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려 한 화가였기 때문일 것이다. 마네가 틸러리 공원의 음악회에 보들레르를 직접 등장시키지도 하고 검은 비너스로 불리며 악의 꽃의 관능적인 사랑을 묘사하는 시에 영감을 준 보를레르의 연인을 그린 잔느 디발의 초상을 그리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자 보들레르도 그를 또 한 사람의 정신적 동조자로 여겼음이 분명하다. 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인 시모니데스와 보들레르 같은 경우는 시와 그림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시화일체 즉 서로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와 그림에 대한 이브 보노프와의 견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같은 문학과 미술의 긴밀한 만남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화되고 넓어진다. 현대 프랑스 문단에서 활동하는 시인 작가치고 화가론, 회화론 또는 미학론 한두 권좀 쓰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와 그림의 내적 대화를
20세기부터 21세기 프랑스 시인 작가들과 화가들에 한정하여 살피더라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고전주의 시대 이래 별다른 이의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던 호라티우스의 시와 그림은 같은 것이라는 정의에 대해 근본적인 모순점을 지적한 이브 본느푸아에 의하면 시와 그림의 동등성을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브 본느푸아는 시가 그림보다 우월하므로 두 장르가 가치 면에서 결코 동등해질 수가 없다고 말한다. 시가 그림을 식민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등성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를 말하는 그림이라 했을 때 시가 그림으로 변형될 수 있다. 이 경우 그림 요소들이 강조되어 시가 그림처럼 시각화되어 버린다. 또한 그림을 말 못하는 시라 했을 때 그림이 시로 변형될 수 있어 시가 그림을 식민화하게 된다. 이 경우 각각의 시행이 지니고 있는 언어의 음성적 특성이 배제되어 버리는 허점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고전주의 시대의 작가들이 내린 시와 그림은 같은 것이라는 정의는 시의 언어기호적 가치와 그림의 물질적 가치를 동일시해 버리는 모순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본너투프와의 근본적인 예술시학적 성찰에 근거하여 우리도 이제 시와 그림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래서 알 수 있듯이 이브 본드파 같은 경우는 시와 그림의 동등한 가치를 부정하고 시가 그림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와 그림의 상관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와 그림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조화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작품 4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으로 만종이라는 시를 쓴 추영희 시인의 작품입니다. 작품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밀레라는 화가가 어떤 인물이고 만종이라는 그림이 어떤 작품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프랑수아 밀레는 비교적 부유한 농가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한 뒤 잠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역 유지들의 초상화를 그리며 생활하다가 미술계에 온전히 몸담기 위해 다시 파리로 돌아가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는 첫 번째 부인과 사별을 한 후 재혼한 사실조차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를 제외하고 그를 애지중지하던 할머니의 부고를 접하고도 고향집을 찾지 않을 정도로 무심하고 냉정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한 화가로 살던 그는 한때 파리에서 유행하던 춘화를 그리며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낭만적인 풍경화로 드디어 화단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말년에는 꽤 부유하고 대성한 화가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밀레는 두터운 신앙심과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의 경험들이 그림 속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께서는 밀레에게 하루에 3번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을 했는데 밀레는 그런 할머니를 떠올리며 만종을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밀레의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인 만종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밀레의 만종은 하루 일을 끝낸 농부 한 쌍이 신에 대해 감사 기도를 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면 저녁에 노을이 붉게 물들자 하루 일을 마친 부부가 감자를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에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수확한 감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밭이 없어 밭주인이
감자를 모두 가져가고 남아있는 감자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밀레의 만종을 통해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친 뒤 아무리 고된 삶이라도 그저 신에게 묵도하는 겸손한 농부의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림을 감식한 결과 밀레가 부부 발치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굶주려서 생을 마감한 아이의 시신을 담은 바구니를 그렸다가 지운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보아 본인의 주장이 어떠하든 그에게 분명 현실 고발적인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바구니에 담긴 감자는 감자가 아니라 아이의 유골입니다. 부부는 감자를 캐러 온 것이 아니라 아이의 유골을 땅에 묻으려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고발적인 작품을 전시했다가 봉변당할 것을 우려한 친구의 조언을 듣고 지금의 작품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보게 될 추영희 시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때 만종은 미국으로 팔려갔으나 이 사실이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결국은 대부호이자 미술 애호가였던 알프레드 쇼사르가 다시 사들여 국가에 기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림이라는 것은 신화 속의 아름다운 여신이나 멋진 영웅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밀레는 아름답지도 않고 허름한 옷을 입은 농부를 있는 그대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그린 예술 장르를 사실주의라고 부릅니다. 이상으로 밀레라는 화가와 만종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영희 시인의 만종이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추영희. 밀레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 버린 저녁종. 한때의 유물 같은 평화로 낡은 종탑에서 타종되는 하루.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들에 닿았다 돌아오는 저녁 거느린 종소리 아름답다 할 뻔했다. 밤새 종 안으로 웅크려 들었다가 생육하고 번성한 것들 하루 내 생사. 시퍼렇게 내미는 새벽종. 희망의 입구라 할 뻔했다. 대책 없이. 굶주린 땅 죽어가는 아이의 눈도 목격한 햇살. 주르르 흘린 혈변 같은 저 노을 또한 아름답다 할 뻔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만든 뜻 따라 생육하는 말로 붙여진 온갖 것들이 번성할수록 종소리와 종루의 헐어진 속들 위장약을 털어넣으며 쩔룩쩔룩 붉게 돌아오는 저녁. 마지막 생기를 불어 축복하던 피조물들 그 뜻대로 부디 낡은 종탑 반대편 땅에서도 은은한 소리로 저물어 번성하는 포성과 울음 대신 삽을 꽂아놓고 조용히 손모으고 있는 가난한 부부와 아이들. 밀레의 만종으로 다시 그려진다면 오래된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오는 종소리. 이제를 넘어뜨리고 경건하게 부활하는 저녁. 저 혈변이 천사의 거룩한 피가 되겠는지. 추영희 시인의 만종이라는 작품은 제11회 기독교 신춘문예 당선작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밀레의 생애와 만종이라는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 그저 평범한 작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 전반에 종이라는 소재를 등장시킨 것은 밀레의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종소리가 3번 울릴 때마다 기도하라고 당부한 것에 착안하여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무엇을 할 뻔했다로 반복되는 대꾸법의 활용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래 이 그림은 감자를 수확한 뒤 감사기도를 드리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작품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 유고를 땅속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 가난한 농부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계속해서 종솔이 아름답다 할 뻔했다. 희망의 입구라 할 뻔했다. 저 노을 또한 아름답다 할 뻔했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쓴 시인은 아마도 그림에 정통한 지식을 지닌 사람일 것입니다. 밀레라는 화가와 그를 대표하는 만종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이 작품을 쓴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이러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를 쓴다면 그저 평온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는 작품을 쓰는데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이 그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넓은 것만으로도 훨씬 수준 높은 시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와 그림의 관계라는 주제 강의가 한 번에 만들려고 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분량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먼저 끊고 나머지 세 작품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